정호는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난 틀렸어. 정호의 손이 떨리며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 정호의 말이 끊길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법대로 했다고 스스로를 속였어.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지. 그 여자는 죄가 없었다는 걸. 그 종이는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이선영은 새벽 5시가 되기 전이면 늘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몸이 먼저 반응하듯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의 무게가 가슴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밤과 아침의 경계에 걸려 있었고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축 늘어진 그림자를 바닥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나 아버지의 잠을 깨울까 봐서였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조심스러움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들이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미리 씻어 말려둔 냄비, 정갈하게 정리된 찬장, 그리고 냉장고 옆에 붙여둔 약 복용 시간표. 그 모든 것들이 선영이 이 집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불꽃이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대신 시작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시절 아침마다 고객 명단을 확인하던 습관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선영의 일정표에는 오직 한 사람, 박정호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올해 88이었습니다. 전직 판사였고 동네에서는 한때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주변이 조용해지던 시절이 있었다고 남편 영수는 종종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호는 그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는 3년이 넘었고 선영이 간병을 맡은 지도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기억력이 좀 나빠진 정도라 여기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라는 말을 들은 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선영은 죽이 끓는 냄비를 저으며 복도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날이 최근 들어 많아졌습니다. 남편 김영수는 아직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실직한 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아버지 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영수는 더 침묵했고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선영은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버텨야 했고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선영에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죽이 완성될 즈음 선영은 약 봉투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위장약. 종이 봉투에 적힌 날짜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냉장고 소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한번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쟁반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방문 앞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선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정우는 침대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아래쪽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다 숨을 곳을 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이 한 발짝 다가서자 정우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무릎을 굽혀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눈이 천천히 선영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보다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눈이 아니라 지나치게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법정에서 누군가를 내려다보던 시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우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침대 다리를 붙잡은 채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그 말에 선영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정우는 선영만 보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멍하니 웃거나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만 선영 앞에서는 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정우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흔들렸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몸을 떨었습니다. 그 눈빛은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영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억해온 누군가를 다시 만난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도 남편을 불러야 한다는 판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치매가 아니라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선영은 그날 아침을 끝내 정리하지 못한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정우는 한참을 떨다가 지쳐 잠들었고 선영은 죽과 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방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손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이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 문이 열리며 김영수가 나왔습니다. 영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지 않은 식탁을 힐끗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선영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눌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 좀 많이 이상했어요. 선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는 컵에 물을 따르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 계속 그렇잖아. 치매면 다 그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영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처럼 혹은 알고 싶지 않아 외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질문은 늘 갈등이 되었고 침묵은 유지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전 선영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특정 사람 앞에서만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자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전문의 상담을 권했습니다. 과거 기억과 관련된 반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영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로 잡힌 진료 날짜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선영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도 잠시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평소엔 거의 손대지 않던 아래칸에서 낡은 서류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채 깊숙이 밀려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선영은 서류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들추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마주한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결국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에는 낡은 판결문 사본과 손글씨 메모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몇몇 장에는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선영은 무심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건 연도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선영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판결문 속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주소, 당시 직업까지 하나같이 선영의 과거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선영이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억울한 사건 이후 새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지워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은 판결문을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나는 작은 인기척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문을 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다시 그 눈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정호의 방에서 희미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방 안에서 정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정호는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더는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것은 선영이라는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선영이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 그 자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집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선영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를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은 거의 오지 않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판결문 속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이름이 다시 불린 순간부터 선영의 시간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냄새와 소리, 그때의 공기가 되살아나듯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에는 늘 보던 아파트 단지와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선영을 더 고립된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안방에서는 김영수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한다 해도 돌아올 대답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갈등 앞에서 한 발 물러서며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판결문 사본을 한 장씩 정리해 가방에 넣는 동안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덮어두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가족의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남아 침묵하는 것이 더 큰 거짓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에는 참고 견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 오재훈의 사무실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안내문과 색바랜 포스터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조용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재훈은 선영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재훈은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표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지닌 무게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넘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재훈은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판결에는 증거와 증언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일부 기록은 의도적으로 생략된 흔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박정호라는 점이 사건의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선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설명 하나하나가 선영의 기억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홀로 앉아있던 날, 질문보다 의심을 먼저 받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재훈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조사가 시작되면 박정호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가 세상의 시선 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족을 위해 침묵을 선택해왔습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또 다른 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선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해방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 하나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 영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출했다는 사실만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선영은 그 침묵에 더 이상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선영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바깥 공기가 그대로 따라 들어온 것처럼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가방 속에 든 판결문 사본은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선영에게는 집 한 채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서가 이 집의 질서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선영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사는 세 사람이 모두 각자의 생각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아버지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의 기척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박정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선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점심은 조금 전에 드셨어요? 정우는 선영의 목소리를 듣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선영을 향하는 데까지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얹혀 있던 손이 점점 힘을 주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선영은 한 발짝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다시는 이 문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저예요. 선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보다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로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에서 도망치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침대 끝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가 잠에서 막 깬 얼굴로 거실에 나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선영과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낀 듯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또 왜 그래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영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끝까지 선영에게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마치 영수는 이 방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즘 계속 이러세요. 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진 거야. 병원에서 그러잖아. 그 말이 방안을 가볍게 덮어버렸습니다. 선영의 가슴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증상이라는 말 하나로 이 모든 반응을 설명하고 끝내려는 태도였습니다. 선영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신우이 박미경이 집에 들렀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온 미경은 먼저 아버지 방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미경의 시선이 선영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경계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더 안 좋아 보이시네. 미경은 거실에 앉으며 말을 던지듯 꺼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차를 내왔습니다. 미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선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히 옛날 일 건드린 건 아니죠? 그 말에 선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미경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미경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상태가 심해져서요. 하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의 상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계속 몸을 뒤척였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선영은 방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정이라는 단어와 오래된 이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혼자서 다시 재판을 열고 끝나지 않은 판결을 반복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진실이라는 것을요. 이선영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중얼거림이 새벽으로 갈수록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리듬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듯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는 낮은 음성이었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잠들지 않았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거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며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도 동시에 열리며 김영수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지만 두 눈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철은 선영이 낮에 가방에서 꺼내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아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류철을 품에 안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혹은 신문을 준비하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려 애썼지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이상한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우는 서류철을 더 세게 끌어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다시 해야 해. 정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직감했습니다. 지금 정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한 지점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수가 정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선영을 한번 바라봤다가 곧바로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그거 내려놓으세요. 정호는 영수의 말에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은 끝까지 선영에게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방에 존재하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 여자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의 숨이 턱 막혔고 영수의 얼굴에서도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가 없었어.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잘못했어.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이렇게 허공에서 흘러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박미경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거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정호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본 미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영수를 바라봤고 곧 선영에게 날선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선영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괜히 자극한 거 아니에요?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에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균열이 자신의 탓이라는 식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손에서 서류철이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거실 바닥을 가득 덮었습니다. 정호는 그대로 주저앉듯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판결을 다시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중심이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그 무너짐을 모두가 외면한 채 버텨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위기는 누군가의 침해가 아니라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그 자체라는 것을요. 이선영은 새벽이 완전히 밝아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서 한 번도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며 거실 바닥을 훑고 지나갔지만 선영의 시선은 그 빛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은 조용했고 집안도 잠든 듯 고요했지만 선영의 머릿속은 밤새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졌던 판결문, 서류를 움켜쥔 채 떨던 박정호의 손, 그리고 판결을 다시 해야 해라며 울먹이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되살아났습니다. 김영수는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하나씩 주워 서류 봉투에 넣는 동안 그는 선영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정리하는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 얼굴에는 평소보다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영 역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간신히 유지되던 이 집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호는 응급실에서 돌아온 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 다시 안정될 것이라 말했고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수와 미경은 그 말을 붙잡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밀어넣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박정호는 혼란에 빠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죄책감을 또렷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 선영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미경이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미경은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정리하고 아버지 방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이 집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경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결정된 요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프고 가족은 지쳐 있고 과거를 다시 꺼내는 일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논리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억울했던 과거를 입 밖에 내지 않은 것도, 시집와서 누구보다 묵묵히 간병을 맡아온 것도, 늘 지금은 참자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온 것도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선영의 삶과 이름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햇빛 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가운 조사실 의자, 질문보다 먼저 던져지던 의심의 눈빛,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던 그날의 공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자신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몸에 배어 침묵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정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 침묵이 진실을 지운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미뤄두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오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자 재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진실은 다시 병이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릴 거라고요. 결정을 미룰수록 상처는 더 깊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선영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컸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시선, 세상의 판단, 다시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해진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며 밤마다 스스로를 속여야 하는 삶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선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에는 잠들어 있는 박정호와
불안한 얼굴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이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선영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이어 붙여온 가족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켜져 있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김영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식탁 옆에는 박미경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영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와 함께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느렸지만 분명했고 선영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선영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정호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판결문 사본이 들려 있었고 안경은 코끝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그 자세에는 이상하리만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치매로 흐트러진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호는 선영을 보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선영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현실인지 기억 속 인물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멈추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영. 정호가 선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선영의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침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질문도 변명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투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고백하듯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난 틀렸어. 정호의 손이 떨리며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판결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가 힘없이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판단을 되돌리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미경과 영수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오지도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막아야 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호는 다시 선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처럼 혹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서둘렀지. 말이 끊길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몸으로 겪고 평생 마음에 새겨온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위에서 재촉이 있었어. 그 한마디에 미경의 얼굴이 굳었고 영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부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판결문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법대로 했다고 스스로를 속였어. 하지만 알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죄가 없었다는 걸.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래전 법정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가 다시 피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알고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혼란의 산물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내가 보였어.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어.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모든 반응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자신 앞에서만 공포에 떨었는지, 왜 밤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이 장면만은 놓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정우는 힘이 빠진 듯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내가 잘못했다고. 선영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정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판결문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미경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고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누구도 이 순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판결은 마침내 이 집안에서 다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을 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한숨도 못 잤다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어젯밤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집, 같은 가구였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파 위에는 정리된 담요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선영은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진실은 선영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젯밤 영수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들을 정리해 두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침묵은 반대도 동의도 아니었지만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방 앞에 섰을 때 선영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에서는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박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고백이 거짓말처럼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졌던 사람은 이제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문 앞을 떠났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영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컵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영수는 선영을 보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 그리고 감추지 못한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영수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려고요. 그 말에는 설명도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듯 숙인 채 커피만 저었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으로 선영의 선택을 인정하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박미경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울었던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확신으로 버텨왔던 세계가 흔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만 올려졌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젯밤의 진실이 다시 식탁 위에 올라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선영은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영은 식사를 마치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서류 봉투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수와 미경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붙잡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늦었지만 처음으로 주어진 존중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선영은 다시 한번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고백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깊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오재훈의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선영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잃게 될지보다 무엇을 되찾게 될지가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의 종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만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증거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천천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아 보이는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날 이후 이 집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잘못 세워졌던 것이 바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침은 누군가의 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이선영의 삶이 다시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